서울 외곽의 한 작은 장례식장. 평일 오후 이곳에는 슬픈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한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맞춤 정장, 반짝이는 금시계, 그리고 위압적인 아우라.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장례식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한 화환 몇 개, 낡은 의자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관. 이 모든 것이 그의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관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만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관에 손을 올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처음 보는데 왜 저렇게 우시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각, 딸각. 어린아이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노신사의 등 뒤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맑고 순수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커다란 눈, 하얀 피부,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 그 순간 남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럴 수가.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린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말과 함께 남자의 눈에서 더 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화려한 남자가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장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 작은 아틀리에에서 한 남자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43살. 그의 손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고 캔버스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림 그려? 6살 딸 서연이가 아틀리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서연아. 아빠가 멋진 그림 완성하면 같이 보자. 민주는 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밤새 배달 일을 하고 온 탓이었습니다. 아빠,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서연아. 아빠는 그림을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매일 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정해준 스탠퍼드 경영학과 대신 예술대학을 선택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저녁 준비됐어. 아내 소희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지금 갈게. 민주는 붓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디든 따뜻했습니다. 오늘 배달은 몇 시부터야?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8시부터. 늦지 않게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처럼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민주는 음식을 배달하고 다음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이태원이네. 집 근처여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배달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같은 시간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재혁 회장이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일찍 들어가 보겠네. 박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구석의 작은 액자에 머물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20살 정도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민준아. 그는 혼잣말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술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화가 나서 호적에서 파버렸지만 단 하루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괜히 고집부렸나?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액자를 가슴에 안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민석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뭐? 민준이가 왜?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형이 어젯밤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이 죽었어요, 아버지. 뺑소니였어요. 전화기가 박 회장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배달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야. 박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박 회장은 차에 오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하지만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들이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자. 겨우 입을 연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 작은 장례식장에서는 급작스러운 장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소희는 빨간 눈으로 장례용품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안 와요? 6살 서연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고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소희는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빠였는데 아빠는 잠시 멀리 갔어. 금방 올 거야. 소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서연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럼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리자, 서연아. 소희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유가족분이세요? 고인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다른 가족분이 계신가요? 시아버님과 시누이, 시동생이 있지만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은 하셨나요? 아직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소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지만 선뜻 전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내쫓은 분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려면 연락해야만 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과 박지혜였습니다. 형수님, 민석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석아, 지혜야. 소희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형이 정말. 민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혼자 힘드셨죠? 미안해. 연락도 못 드리고.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하죠.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민석은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이 집에서 나간 후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눈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시고 계세요.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어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박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강철 같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지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기서 놀고 있어요. 소희가 가리킨 곳에서 서연이가 혼자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닮았네요. 지혜가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린 시절 민준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미소였습니다. 형이 많이 힘들었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았으니까. 소희는 남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가난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달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3년 전부터요.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생활비가 더 필요해졌거든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배달일을 나가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소희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박 회장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박 회장이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소희는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관 속에는 자신이 15년 동안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그는 관에 손을 올리고 오열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색칠 공부를 멈추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박 회장은 서연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저씨를 많이 아껴서 그래. 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저씨요? 저 사람은 우리 아빠인데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기 누워 계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박민준이요. 서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야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바로 여기 누워 있고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을. 그럼 너는? 저는 박서연이에요. 7살이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소희가 다가와서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저쪽에서 놀고 있을래? 싫어요.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어요. 서연이는 박 회장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아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응, 알고 있어.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저한테 매일 책도 읽어주고.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놓친 15년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 딸과 보낸 소중한 시간들. 자신은 그 어떤 순간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를 좋아하세요? 서연이의 질문에 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너의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럼 왜 이제야 왔어요? 어린아이의 직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민석아, 나는. 아버지, 형도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민석의 말에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형이 죽기 전까지도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형수님한테 들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한테 자꾸 아버님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럴 리가. 내가 그 아이를 내쫓았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은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15년 동안 고집만 부리고 있었는데 아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울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자꾸 그랬어요. 뭐라고? 아빠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싶다고 했지? 아빠의 아빠요.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이의 말에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회장은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너의 아빠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래도 괜찮아요.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서연이를 사랑하실 거라고. 박 회장은 더욱 울었습니다. 어린 손녀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한 게 있어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해야 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 그날 오후 박민준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민준을 아끼던 이웃들과 동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고집이 세서 이런 일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 아빠였다는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서연이를 봐도 알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그때 서연이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들을 수 있어요? 응, 들을 수 있어. 그럼 제가 한마디 할래요. 서연이는 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왔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가. 이제 안 외롭죠?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박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최소한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못해준 사랑을 손녀에게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과거를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그날 말입니다. 15년 전 박 회장의 집 서재였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민준이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박 회장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스탠퍼드 경영학과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예술대학으로 편입하고 싶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버지. 그림?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내 교육비로 얼마를 썼는지 아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 줄 아냐? 박 회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그림 따위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따위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림은 제 꿈이에요. 꿈으로 밥 먹고 사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랑? 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지. 아버지는 돈만 아시는군요. 그래, 난 돈만 안다. 그 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민석과 지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형, 무슨 일이에요? 민석아, 내 형이 미쳤나 봐.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는군. 형?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형을 봤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경영을 배우고 싶지 않아. 형, 아버지 말씀을 들어봐. 지혜도 형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좋은 환경? 민준이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 뭐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감옥에 가뒀다고? 아버지가 정한 대로만 살아야 하니까 감옥이죠. 이 자식이 정말.
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나가라. 아버지, 민석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나가서 내 꿈이나 실컷 이뤄봐라. 좋아요. 민준도 화가 났습니다. 나갈게요.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안 돌아올게요. 민준 형, 지혜가 울면서 형을 붙잡았습니다. 형, 사과해. 아버지께 사과하라고. 왜 내가 사과해야 해? 형이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민주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구나. 형, 됐어. 나 혼자 가겠어. 민준이 서재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박 회장이 불렀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좋아요.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재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형이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민석이 위로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자식은 고집이 세거든. 하지만 박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민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형 소식 들었어요? 지혜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걱정돼. 나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버지 앞에서는 형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그 자식 이야기는 하지 마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이태원에서 듣기 싫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그 자식 이야기는 금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순 없어. 박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자식이 먼저 사과해야 해. 하지만 민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년, 3년,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민석과 지혜가 있었지만 첫째 아들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민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서 자랑하던 모습,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뭐냐?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때는 귀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아들의 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가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석과 지혜는 간간히 형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형이 결혼했대요. 뭐? 박 회장이 놀랐습니다. 누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이 직접 만난 사람이래요. 박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주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아이도 태어났어요. 몇 년 후 지혜가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이래요. 딸? 네, 이름이 서연이래요. 그때부터 박 회장은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고집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박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소희가 민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원룸. 민준이 1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물건 왜 치워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필요할 건데. 소희는 딸에게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정리하는 거야, 서연아. 소희는 민준의 그림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가족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소희와 서연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들. 하지만 한 구석에는 다른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었습니다. 큰 집, 넓은 정원, 그리고 서너 명의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소희는 그 그림들을 보며 남편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민준이 집을 나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고시원에서 민준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얇은 벽, 시끄러운 소음. 집에서 나올 때는 당당했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막막했습니다. 정말 잘한 건가? 민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예술대학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민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은 예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눌 가족은 없었습니다. 민준은 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민준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그림을 그리고 창작을 하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태원의 작은 아틀리에를 얻었습니다. 월세는 비쌌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은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어도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정말 어려운 길이구나. 민준은 때때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민준은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그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가는 길에 항상 들렀습니다. 오늘도 그림 그리러 가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물감이 묻어 있어요. 소희의 관찰력에 민준은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정말요? 소희는 기뻐했습니다. 민준은 소희를 아틀리에로 데려갔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시는군요. 소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이 너무 예뻐요. 소희가 가리킨 그림은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제 가족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연락하지 않아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소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민주는 소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소희는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언젠가는 유명한 화가가 되실 거예요. 그럴까요? 저는 확신해요. 소희의 믿음이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희의 응원은 소중했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몇 명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초라한 결혼식이 되었네. 무슨 소리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소희는 정말로 행복해했습니다. 신혼집은 더욱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니 천국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결혼 1년 후 소희가 임신했습니다. 정말요? 민주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소희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희야, 우리 딸이야. 정말 예쁘네요. 누구 닮았을까? 아빠 닮았어요. 눈이 똑같아. 민주는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잘 키울게. 아빠처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울게.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림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밤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아직도 이런 생활을. 괜찮아요. 당신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소희는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할 거예요. 민주는 고마웠습니다. 이런 아내와 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민석, 지혜. 특히 서연이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순 없어. 민준도 아버지만큼 고집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젯밤 민주는 마지막 배달을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소희야. 조심해서 가요. 서연아, 아빠 다녀올게. 아빠, 빨리 와요.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소희는 남편의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항상 그의 어린 시절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구나. 소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아버지께 연락드려볼까? 할아버지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할아버지요? 응.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서연이의 순수한 제안에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버지와 딸이 드디어 만났을 텐데. 그럼 엄마가 할아버지께 전화드려 볼게. 소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못한 일을 자신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해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죽은 후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버님이세요? 여성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민준이.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네, 맞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박 회장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니? 네, 사실은.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박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 드리려고 했던 편지 같아요. 정말? 네. 읽어드려도 될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읽어줘.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집을 나올 때 아버지께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철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거였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고요. 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신 대로 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희와 서연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편지를 읽던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정말 예쁩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서연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께 그림을 그려드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박 회장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민준이 처음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던 날을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해 주셨죠. 그 기억이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읽어도 돼. 아버님, 민준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어. 아버님, 민준이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 회장은 더욱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소희야. 네, 아버님. 서연이. 잘 크고 있니?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줄까? 물론이에요. 서연이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를 본 후로 계속 이야기해요. 박 회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소희야, 내가 그동안 못된 시아버지였어. 아니에요, 아버님. 민준이를 내쫓은 것도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희들이 힘들게 살았을 텐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박 회장은 자책했습니다. 민준이가 배달일까지 해야 했다니. 아버님, 민준이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와 서연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고마워, 소희야. 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랑 전화해요? 할아버지랑 전화하고 있어.
할아버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전화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께 인사해봐. 소희가 전화기를 서연이에게 건네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에 박 회장은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서연이구나. 할아버지, 언제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놀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당연하죠. 엄마, 할아버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서연이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시겠어요? 소희가 다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응, 가도 될까?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내일 갈게. 좋아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전화를 끊은 후 박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민주는 없지만 며느리와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볼게. 박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잘 돌봐줄게. 다음 날 박 회장은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연이를 위한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인형, 그림책, 예쁜 옷들. 15년 동안 못해준 할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담아서 작은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박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왔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박 회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박 회장은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가 왔어. 할아버지, 왜 또 울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기쁘면 웃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웃을게. 박 회장은 억지로 웃으며 서연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와, 할아버지 힘이 세네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고마워, 소희야. 그렇게 박 회장은 1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그렇게 원했던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이태원의 작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서연이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정말요? 그럼 그림 그려요. 서연이는 아버지의 화구를 가져왔습니다. 민준이 사용하던 붓과 물감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 도구들을 아꼈을까요? 할아버지, 이건 아빠가 쓰던 거예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걸로 예쁜 그림 많이 그렸어요. 그래. 서연이도 그림 잘 그리니? 네.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서연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 그리고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엄마, 이게 저,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지?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아빠가 보이니? 안 보여요. 하지만 느껴져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다니. 아빠가 할아버지 보내줬어요. 뭐? 아빠가 하늘에서 할아버지한테 말했을 거예요.
서연이랑 엄마 잘 돌봐달라고. 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서연이를 잘 돌봐드려야겠네. 네,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때 소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마워, 소희야. 박 회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소희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며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지 않아. 이런 좁은 곳에서 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원룸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놀기에도 부족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래? 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넓은 방도 있고 서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그래도 소희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커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커. 정원도 있어요? 있지. 넓은 정원에 그네도 있어. 와, 그네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요. 서연아,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 할아버지랑 매일 놀 수 있어요. 서연이의 말에 소희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부담 갖지 마.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웠거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정말요? 응. 민준이가 없는 빈자리를 너희들이 채워주면 좋겠어. 소희는 박 회장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박 회장이 기뻐했습니다. 야호! 할아버지 집에 간다. 서연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이틀 후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희와 서연이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들은 모두 챙겼습니다. 이 그림들도 가져가야 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민준이의 작품들이잖아. 박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새 집에 잘 걸어두자. 강남의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커요.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완전 좋아요. 서연이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방은 뭐예요? 서연이 방이야. 제 방이요? 박 회장은 이미 서연이를 위한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예쁜 침대, 책상, 그리고 수많은 장난감들. 우와, 장난감이 이렇게 많아요. 서연이는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서연이가 박 회장에게 뛰어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박 회장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도 자신의 방을 구경했습니다. 원룸보다 몇 배나 큰 방이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좋은 방을 주셔서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서연이도 매일 먹을 수 있어. 정말요? 와, 서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빠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아빠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소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어디요? 우리 마음속에. 박 회장도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서연이를 사랑해 줄게. 정말요? 응. 아빠만큼 사랑해 줄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연이는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손녀에게는 부족함 없는 할아버지가 되겠다고. 민준아, 아빠가 서연이 잘 키울게.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잘 돌봐줄게. 너희들은 이제 내 가족이야.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집안에 가족의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의 집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서연이가 박 회장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우리 서연이.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에요. 서연이는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좋은 유치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까? 네. 할아버지 차 타고 가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순수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박 회장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새 유치원은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아버지, 오늘 발표회가 있어요. 발표회? 네,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박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이는 뭐라고 발표할 거야? 엄마랑 할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내려주고 박 회장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이 생각만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갈 거야. 네.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미팅은 취소해. 손녀 발표회에 가야 해.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회장님이 손녀 때문에 일정을 바꾸다니. 알겠습니다. 오후 박 회장은 유치원 발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소희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서연이 발표인데. 둘이 함께 앉아서 발표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서연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서연이가 무대에서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서연이는 준비해온 그림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분은 제 엄마예요. 엄마는 정말 예쁘고 착해요. 관객석에서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박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서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박 회장은 눈물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에게는 아빠도 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서연이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저와 엄마,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서연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보이죠? 서연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서연이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빠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정말요? 응, 분명히.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서재에서 민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통해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박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딸을 남겨줘서 서연이 덕분에 아빠가 진짜 할아버지가 됐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곰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응, 조금 일이 있어서. 혹시 아빠 생각하세요? 박 회장은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까요?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가 아빠 사진 보고 계셔서요. 서연이는 책상 위에 민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 보고 싶으시죠? 응,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제가 할아버지한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 서연이가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고. 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 아빠가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때 중얼중얼 말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사랑해요.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박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안 울게. 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왜?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행복해졌어요. 할아버지도 서연이 때문에 행복해.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한 거네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서연이를 잘 키울게.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친딸처럼 돌봐줄게. 너희들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회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일찍 오셨네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찍 올 거야. 정말요? 응,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야호! 할아버지랑 더 많이 놀 수 있어요. 박 회장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이랑 평생 함께 있을게. 약속해요? 약속해.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민주는 없었지만
그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을 더욱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할아버지, 행복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그럼 됐네. 박 회장은 손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민준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이 아이라고. 민준아, 고마워. 서연이를 남겨줘서. 이제 아빠가 진짜 행복해.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민준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